자,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보신 것처럼 G7 정상회의 이틀째를 맞아서 인도, 영국 정상 등과 연사 회담을 갖게 됩니다. 또 G7 정상회의 확대 회의에도 참석해 공개 발언을 할 예정인데요. 이 시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윤 대통령 G7 정상회의에 초청돼 참석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으로서는 G7 데뷔이고요. 네네. 우리 대통령의 G7 참석 역대 4번째인 건데 일단 이번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 참석 의미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네. 의미부터 좀 먼저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G7 회의에 이제 초청 형식으로 참가를 한 거는 네. 2008년, 2009년 그리고 2021년에 이어서 지금 4번째인데요. 예. 이게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의미에서는 특히 그 함축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외교 안보 정책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한반도에서 이 안정 평화 여기 중점을 두고는 있지만 시각을 이제 지역이나 세계의 그 이슈에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G7이 그 원래는 경제 협력 위주로 시작이 됐지만 90년대 이후에 안보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이 논의의 장을 제공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 플러스 안보로. 그만큼 우리의 이제 시각이 예. 그다음에 우리의 역할이 지역하고 세계 차원으로 지금 확장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만큼 또 지역하고 세계도 한반도 문제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동력들이 확보가 돼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차 박사님 말씀대로 원래는 이제 그 경제 쪽에 좀 초점 맞췄지만 네. 안보 쪽으로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확대 회의 참석해서 발언하게 되거든요. 네네. 여기서 사실 다양한 글로벌 의제들이 다뤄집니다만 네네. 여기서 이제 북핵 관련된 그런 어떤 한반도 그런 네네. 어떤 안보 불안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좀 다뤄질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한반도에서 그 이제 문제들, 북핵 문제나 인권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실은 한반도 문제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메시지 면에서 이것이 단순히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걸 우리에 대한 위협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게 이게 비확산이라든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이 위해의 문제. 그 다음에 사실은 북한 핵이 그 불가피하게 불러올 수밖에 없는, 예. 초래할 수밖에 없는 북한 그 주민들의 고통이에요. 결국 이게 북한 주민들의 희생하고 눈물을 위해서 건설된 거기 때문에 북한 핵 능력이라는 것이 그 결국 인권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북한 인권에 대한 그 국제적인 공조 그리고 그 관심의 촉구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게 사실 한일 정상회담도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서울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2주 만에 이루어진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셔틀 외교가 이제 완전히 공고화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그 기시다 총리 간에는 상당히 이제 인간적인 그 신뢰라든가 이 친밀감도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적어도 서로의 앞으로 호감도가 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정상회담의 가장 큰 점이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 서로 이제 좀 서먹서먹하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거고요. 아하. 이 정상들 간의 어떤 이런 친교 관계라는 것이 의외로 그 정책 결정에 상당한 비중들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흔히 우리가 시쳇말로 얘기하는 케미가 이제 맞기 시작을 했기 케미가 때문에 중요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네. 국가적 사안을 얘기하는데 서로 간의 호감도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었는데 이것도 큰 거군요, 굉장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면 한일 정상이 이제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네네. 참배하는 일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도 포함됐기 때문에 더 눈길을 끌고 있는 거고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양국 신뢰의 어떤 관계 회복에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진일보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이제 이 도발을 했으면서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 태평양 전쟁 이 전쟁을 먼저 이제 시작한 국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원폭 피해라는 부분만을 너무 부각시키는데 말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스토리텔링은 얼마든지 가능한 게요. 이렇게 자기 주민들이 이 일본 국민들이 원폭 피해를 입을 정도로 무리하게 전쟁을 끌고 갔던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한번 그 군국주의의 폐해에 대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예. 또 무엇보다 결국 한국인 피해자라는 게 이분들이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간 분들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일본의
이 강제 동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민 통치 이런 거에 대한 부당성을 그 부각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동안 또 이게 전체적으로 원폭 피해 그러면 일본만 부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내에 상당히 식민 지배에 고통을 받았던 한국인도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걸 오히려 우리는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고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앞으로 과거사 문제에서 더욱 그 전향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하나의 국제 여론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폭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정부로서는 기시다 총리와 같이 감으로써 일본 정부가 원폭 피해자에 대한 그런 어떤 소위 위로 외에도 더해서 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뭐 직접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네네. 그런 어떤 함축하고 있다는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다. 어떤 일거양득의 개념 예. 그런 것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우회적으로 앞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때 이분들이 왜 그 자리에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들 자체를 은근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뭐 아까 지금 그 셔틀 외교가 굉장히 공고해졌다 볼 수 있다 하셨는데 네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 회담에서의 어떤 합의한 내용을 좀 점검한 수준의 정도의 어떤 얘기가 오갈까? 네, 어떤 얘기가 좀 오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그 이제 뭐 역사 문제는 지금 일단 서울에서 이제 기시다 총리 방문해서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듭된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이제 후쿠시마 이제 그 이 방류 문제. 시찰단 내일 되지 않나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 일본에 대한 이제 지금 시찰단도 지금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그 이 수산물 수입 문제 이 문제들이 지금 하나로 떠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이제 이번에 한번 또 논의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성을 윤 대통령이 어떤 걸 좀 띄면서 더 얘기를 하고 좀 한 발짝 더 나아갈까에 대한 궁금증이 네, 있더라고요. 일본에 전달해야 될 거는요. 결국은 이 두 가지 첫 번째요. 하나는 과학적으로 정말 무해하냐의 문제.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과학적인 유해 무해의 여부, 안심의 여부예요.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과학적으로 이게 안전하니까 이거는 방류해도 된다. 또는 과학적으로 안전한데 왜 수입을 안 하느냐 이 문제보다는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주변국은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우려를 안심을 시키는 방안들에 대해서 보다 일본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너무 깐깐하게 지금 그 자료나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냐에 대해서도 그런 쪽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심의 문제, 필요성 이것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박사님 보실 때도 뭐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만 가가지고 견학해 우리 잘하고 있어 잘 네. 봐봐 시찰만 해봐 보기만 해봐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진짜 이게 IAEA 와서 한다고 하지만 예.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도 이건 진짜 문제 없구나라는 예. 걸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 어떤 시설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 이런 시설이 있어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설이 어떻게 가동되는가를 보여주게 되면 사실은 그 이후에 일본이 자료 공유를 하지 않겠습니까? 방류 이후에.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 데이터가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장 시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이 좀 그런 부분들 우리 시찰단 가는데 이번에 좀 이게 여러 또 논란들이 있다. 네네. 이게 뭐 그저 보고 온 것처럼 되면 또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이거 확실하게 좀 보여달라는 얘기를 좀 할 수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이게 좀 과한 게 아니냐. 지금 다시 아까 얘기한 그 개념이에요. 결국은 안심이라는 거는 안심의 객관적인 개념. 데이터 이를 넘어서는 일본도 다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꺼리낄 게 없다라는 그런 그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이걸 확답 주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정치권의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 여러 뭐 그 네네. 고려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않겠죠. 전달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내일로 예상 좀 유력해지고 있는 부분인데 G7 정상회의에서 이 백미란 것이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야 되는 부분들. 특히 한일 간의 셔틀 외교 뭐 아까 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미일 정상 그러니까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된 이후에 공고해진 이후에 한미일 정상이 만난 거기 때문에 네. 3국의 이 공고함이란 게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경제 부분에서는 공급망 협력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한미일 그러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이게 특히 이제 북핵 그 이 위협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이 한미일 삼국 안보 협력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이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지 않겠냐 이런 그 전망들도 나왔거든요. 확장 억제 예. 내용이요. 그 확장 억제도 있고 사실은 북핵 그 대응도 있어요. 대응도 있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하드웨어 부분의 협력을 하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 정보 공유의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보 공유도 여러 가지 뭐 위성 정보라든가 종류가 있지만 위성 정보는 지금 하드웨어 구축이 먼저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땐 레이더 정보, 그다음에 이제 휴민트 정보, 그 인간 정보 이런 데 대한 공유 방안들이 지금 먼저 협의가 되는 게 휴민트 정보 순서일 같은 거라고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갔었을 때 워싱턴 선언을 했었잖아요. 이 네네. 당시에 이제 한미 간의 NCG라고 하죠. 네네. 핵협의 그룹 창설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일본 참여할 것인가 이 의제가 오를 가능성이 나올까 싶은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그 NCG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출범도 안 했어요. 약속만 그렇긴 한 하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 정부 입장도 일단 NCG가 가동돼서 운영이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본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지. 지금 NCG 출범 때부터 일본이 들어오고 지금 이거는 지금 이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출범하게 되면 함께 좀 해달라 예. 이런 어떤 얘기가 오갈 수는 그렇죠. 있겠죠. 그러기 전에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미국이 일본과 우리한테 모두 확장 억제 공약을 그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확장 억제 어떤 확장 억제가 가장 좋은 억제냐를 보는 데 있어서 그렇죠. 좋은 조치냐에 따라서 일본과 우리의 접근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미국이 핵 보복을 비롯한 대응을 어떻게 핵무기를 가지고 실제로 해줄 거냐 이게 중점이 있는 거고요. 자산 부분에 일본은 자신들이 같이 미국과 그 행동을 해가지고 북한의 어떤 징후를 그 이른바 얘기한 반격 능력이라고 하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는 데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차들이 일단 조율이 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NCG에도 참석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G7 정상회의에서 이제 북한 핵과 관련된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네. 저희가 아까 뭐 뉴스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북한 핵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도록 포기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다시 한번 이제 천명을 CVID가 다시 얘기가 했잖아요. 나오겠죠. 얘기했는데 핵 군축에 좀 초점을 맞춘 어떤 별도 성명이 나온 건 이번 처음이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더 진척이 있을까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네, 있을까요? 지금 일단 촉구하는 선언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히로시마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기 면에서 그 이제 2010년대 후반부터죠. 이게 미중 전략 경쟁,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가치 경쟁이 시작이 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진행돼 왔던 핵 군축의 분위기가 지금 역전이 되고 핵 군비 경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핵탄두수를 이제 지금 계속 늘려나가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러시아 두마에서 뭐 그 재래 군축 유럽 재래 군비 협상 이제 또 무효화하겠다라고 지금 선언들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핵 군비 경쟁 러시아도 이제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북한 핵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 자체가 이러다가 너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다시 그렇죠. 달아올 수 전체적인 있겠죠. 핵 군축의 그 이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러시아하고 북한이 하고 있는 게 핵 협박이잖아요. 이거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핵 협박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부분들 이런 것도 지금 같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뭐 러시아하고 북한이 먹혀야 될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자, 끝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더 많이 네네.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그 정상회의에 대면을 참석한다 네네.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뭐 여기서는 그러겠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를 요구할 거라는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 전쟁이 종결돼야 서방 사회 입장에서도 모든 것들이 좀 피가 돈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된 부분일 텐데 네. 어떤 해결책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글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서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왔지만은요. 결국 지금은 이제 반격의 부분들이에요.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은 틀림없이 잃어버린 지금 영토를 회복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오히려 분쟁의 격화로 갈 수가,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고 더 이제 양측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결과가 올 거를 또 동시에 우려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서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는 종전하고
이 종전이나 정전 협상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크라이나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호소에 대해서 기존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얘기된 이제 뭐 전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당겨지기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한 추가 지원들이 과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부분이 쉽지 않다 보시는군요. 의문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7 정상회의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